자, 세 번째 부사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절은 말 그대로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문장이 부사어의 기능을 할 때 우리는 부사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사어라고 하는 건 흔히 용언을 꾸며주거나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는 광범위한 어떤 수식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부사절의 형태를 보면은 먼저 예시를 보겠습니다.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서술어를 찾아봐야겠죠? 자, 내린다. 서술어가 있고요. 자, 뭐가 내리는 거죠? 비가 내리는 거죠. 주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서술어를 찾아보면 없다. 서술어고요. 뭐가 없나요? 소리가 없다. 주어가 됩니다. 자, 지금 소리가 없다라고 하는 요 문장이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내린다? 소리가 없이 내린다라고 하는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걸 갖다 우리는 부사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부사절을 만들었냐? 그 형태를 봤더니 자, 없다라고 하는 그 용언에 부사 파생접사 이가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언에 부사 파생접사 이가 붙음으로써 부사절을 만들 수 있다. 문장 속에서 다른 문장의 서술어를 꾸며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자, 피었다. 서술어고요. 자, 뭐가 피었나요? 꽃이 피었다. 주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서술어 찾아봐야겠죠? 자, 아름답다. 여기 서술어가 됩니다. 자, 그럼 뭐가 아름답죠? 꽃이 아름다운 거죠? 주어. 마찬가지로 꽃이라고 하는 주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의 성분이 생략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꽃이 피었다. 그런데 어떻게 피었냐? 아름답게 피었다. 자, 문장이 지금 피었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꾸며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부사절이고요. 자, 또 길이 비가 와서 질다. 서술어 질다죠? 자, 뭐가 진 거죠? 길이 질다. 주어고요. 자, 또 서술어 오다가 있네요. 오다. 서술어고요. 뭐가 오네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주어입니다. 자, 길이 질다라고 하는 문장 속에 비가 오다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비가 오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지금 질다라고 하는 이 서술어를 지금 꾸며주고 있다. 수식하고 있다. 그래서 부사절이다.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질다? 비가 와서 질다. 자, 그 다음. 선생님은 땀이 나도록 운동했다. 자, 운동했다. 서술어고요. 자, 누가 운동한 거죠? 선생님이 운동한 거죠? 주어고요. 자, 또 서술어 찾아보면 나다. 서술어고요. 뭐가 난 거죠? 땀이 나다.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땀이 나다라고 하는 문장이 선생님은 운동했다라고 하는 문장 속에 들어가 지금 운동했다라고 하는 서술을 꾸며주는 부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문장 속에 들어가 서술어를 꾸며줄 때, 문장 전체를 꾸며줄 때 우리는 이것을 부사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형태를 봤더니 뭐가 붙어 있냐? 자, 아름답다의 형태에서 다 대신에 개, 비가 오다의 다 대신에 아서, 땀이 나다의 다 대신에 도록이 붙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언에 부사로 만드는 부사어로서 역할을 하게 하는 부사형 전성어미 개, 아서, 도록 등과 같은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음으로써 부사절을 만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사절의 특징을 보면은, 자, 부사절의 특징에 위치 이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치 이동이 가능하다. 자, 예를 들어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라는 문장을 있을 때 아름답게라고 하는 요 부사절을 앞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꽃이 피었다.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길이 비가 와서 질다. 위치 이동해서 비가 와서 길이 질다. 선생님은 땀이 나도록 운동했다. 땀이 나도록 선생님은 운동했다.
이처럼 부사절이라고 하는 건 위치 이동이 가능하다, 자유롭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가 와서 길이 질다, 땀이 나도록 선생님은 운동했다라는 문장으로 바꾼다면, 자, 요 부사절이 앞으로 이동을 한다면 마치 뭐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주어와 서술어가 연결돼 있는 이어진 문장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문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사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생각할 문제 좀 더 심화돼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부사절의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아마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의문점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자, 부사절을 만드는 지금 형태를 보니까 전부 다 명사절, 관형절은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 이만 부사절을 만드는 요 이만 부사 파생 접사라고 지금 명칭을 붙여뒀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왜 이런 명칭을 붙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접사는 용언에 붙어서 또는 다른 품사에 붙어서 품사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접사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먹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을 때 이가 붙는다면 먹이라고 하는 명사가 됩니다. 즉, 이 이라고 하는 접사가 붙음으로 해서 동사를 명사로 바꿔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가 붙게 되면 자, 많이 먹다라고 하는 지금 부사로 바꿔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형용사를 갖다가 이가 붙음으로 해서 부사를 바꿔줬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접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요 이를 갖다가 명사를 만들어줬다고 해서 명사 파생 접사라고 하고 요 이는 부사를 만들어줬다고 해서 부사 파생 접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사절을 만드는 요 이를 왜 어미라고 하지 않고 접사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사 파생 접사 이와 부사형 전성음이 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를 보면은 높다, 짧다, 예쁘다, 먹다, 자다라고 하는 용언에 붙여보겠습니다. 높게, 짧게, 예쁘게, 먹게, 자게, 자, 전부 다 결합이 가능하죠. 굉장히 분포가 넓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이의 경우에는 자, 높이, 자, 요건 되네요. 그런데 짧이 안 되고요. 예쁘이 안 되죠. 먹이, 요건 되네요. 먹이. 하지만 먹이는 명사죠. 부사를 만들지 못하죠. 안 되고요. 자이, 이런 말도 없죠. 자, 이처럼 부사 파생 접사 이와 그 다음에 부사형 전성어미 개를 비교해 본다면 결합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양한 용언에 붙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요 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결합이 제한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합이 제한적이다. 즉 다시 얘기한다면 비규칙적이다. 특정한 단어에만 붙지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붙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의 국어 관점에서는 요 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이 제한적이고 비규칙적이기 때문에 어미로 보지 않고 부사 파생 접사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파생 접사 이가 부사절을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겉명사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겉명사절이라고 하는 건 예시를 통해 한번 보면
자, 동환이가 작다는 것은 헛소문이다. 자, 서술어. 헛소문이다. 서술어고요. 자, 주어가 뭐죠? 동환이가 헛소문은 아니죠. 주어는 바로 동환이가 작다는 것. 요게 바로 주어가 됩니다. 주어가 된다. 자,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동환이가 작다는 것. 요게 바로 이 문장이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것 명사절이다. 요렇게 명칭을 붙인 학자들이 있습니다.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고 주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명사절이다. 자, 하지만 학자에 따라서 자, 문장을 살펴봤더니 자, 지금 서술어 작다가 있죠. 서술어가 있고요. 누가 작은 거죠? 동환이가 작은 거죠? 주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동환이가 작다라고 하는 문장에 뭐가 붙어 있죠, 지금? 자, 는이라고 하는 어미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자, 요 는은 뭐였죠? 바로 관형사형 전성어미죠. 자, 지금 문장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 있다. 바로 관형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요것을 갖다가 관형절 플러스 것이다. 관형절이 지금 것을 수식하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서술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술절은 하나의 문장 속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서술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춘 문장이 하나의 문장 속에 들어가 어떤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설명하고 풀이해 줄 때 우리는 그것을 서술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서술절의 형태는 다른 절들과 다르게 절을 나타내는 표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명사절은 명사형 전성어미 음기가 붙고 관형절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는 을던이 붙고 부사절은 부사형 전성어미 또는 파생접사, 부사 파생접사 이가 붙어서 만들어지는데 서술절은 그러한 절을 만들어내는 표지가 없습니다. 자, 예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아들이 선생님이다. 자, 서술어를 찾아야겠죠. 선생님이다. 자, 여기에 서술어가 되고요. 자, 누가 선생님인 거죠? 자, 그는 선생님이 아니라 아들이 선생님인 거죠. 선생님이다에 대응하는 주어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주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는이라고 하는 어절이 있는데 자, 이 그는은 바로 주어입니다. 자, 문장에서 주어는 반드시 그에 대응하는 서술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그는에 대응하는 서술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요 문장이 아들이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춘 요 문장이 바로 이 그는의 서술어이다.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들이 선생님이다가 바로 서술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그는이 주어가 되고 아들이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문장이 서술어가 되어서 하나의 문장이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서술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자, 서술어 길다죠. 길다고요. 자, 그러면 길다 뭐가 긴 거죠? 코끼리가 긴 게 아니죠. 코가 길다.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코끼리는 이것도 주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코끼리는에 어떤 서술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다? 코가 길다라고 하는 요 문장이 바로 코끼리는 주어의 서술어가 된다. 즉, 코가 길다라고 하는 문장이 서술어로서의 역할을 하는 서술절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예시에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서술절은 절을 나타내는 표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요 그는이란 주어,
코끼리는 이라는 요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는 서술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춘 문장이 서술어의 기능을 할 때 서술절이다. 자, 다음 인용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용절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을 갖다가 인용절 얘기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춘 문장이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일 때, 그것을 갖다 쓸 때 우리는 그것을 인용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형태를 보면 문장에 인용 부사격 조사가 붙습니다. 인용 부사격 조사 라고 또는 인용 부사격 조사 고가 붙어서 인용절을 만들게 됩니다. 자, 예를 통해 보겠습니다. 동환이는 두루중 학생들이 좋다라고 말했다. 자, 서술어 찾아야겠죠? 말했다. 서술어고요. 누가 말한 거죠? 동환이는 말했다.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또 서술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좋다가 있네요. 서술어고요. 자, 누가 좋은 거죠? 두중 학생들이 좋다. 자,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루중 학생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환이가 말을 한 거죠. 자, 동환이가 말을 한 내용을 이 따옴표를 활용해서 그대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라고라고 하는 인용 부사격 조사가 쓰이고 있다. 이때 이것을 갖다가 인용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자, 동환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사용한 말을 따옴표를 통해서 그대로 갖다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인용 부사격 조사 라고가 사용되었다. 이 문장을 갖다가 인용절이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동환이는 두루중 학생들이 좋다고 말했다. 자, 서술어 말했다가 있고요. 똑같네요. 주어 누가 말한 거죠? 동환이는 주어가 됩니다. 자, 그런데 두루중 학생들이 좋다고 말했다. 자, 이번에도 서술어 좋다가 있고요. 누가 좋은 거죠? 두루중 학생들이 좋다.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지금 두루중 학생들이 좋다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 역시 동환이가 말한 내용이고요. 이때는 지금 라고가 아니라 고를 통해서 지금 갖다 쓰고 있습니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의 차이점을 본다면 위의 문장 같은 경우에는 따옴표를 사용해서 동환이가 한 말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직접 인용이라고 하고요. 직접 인용이라고 하고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동환이가 한 말을 화자의 입장에서 다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면 자, 직접 인용할 때는 인용절에서 직접 인용할 때는 라고가 쓰이고 간접 인용일 때는 고가 사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인용이라고 하는 건 어떤 대상이 한 말을 그대로 갖다 쓴다, 그대로 직접 갖다 인용한다라는 걸 직접 인용이라고 하고 간접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을 간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비교하면 학생들이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루중 학생들이 좋다, 인용 부사격 조사만 다르고 형태가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는 어제 내일 떠납시다 라고 말했다. 자, 서술어 찾아야겠죠? 말했다. 서술어고요. 자, 누가 말한 거죠? 그가 말했습니다. 주어입니다. 자, 지금 또 서술어 찾아야겠죠? 떠납시다. 서술어고요. 자, 주어는 지금 현재 우리가 또는 이렇게 생략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따옴표를 활용해서 그리고 직접 인용격 조사 라고를 활용해서 직접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말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바꿔서 사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는 어제 내일 떠납시다라고 말했다. 자, 말한 사람의 입장으로 바꾼다면 그는 어제, 자, 어제 말한 거기 때문에 어제 내일 떠납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내일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이 되겠죠. 그는 어제 오늘, 자, 떠납시다. 이거 어떻게 바꿀까요? 그는 어제 오늘 뭐라고 말했다? 떠나자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간접 인용일 때는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자, 직접 인용일 때는 그 대상이 한 말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고, 인용 부사격조사 라고를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바꿔서 사용되기 때문에 시제가 변할 수도 있고 종결 형태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인용 부사격조사 고가 사용된다. 그래서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 명사절, 관형절, 지금 절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가 오겠다고 한 기상청의 예보가 틀렸음이 분명하다. 자, 긴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의 짜임을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긴 문장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안긴 문장의 종류는 무엇인지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